트럼프가 아직 별말 안 했죠. 영화가 개봉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0월 1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입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PTA 감독의 신작이에요. 얼마 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영화 개봉 전에 이 감독의 영화치고는 대중적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것, 어쩔 수가 없다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대중적이라는 말이 영화의 어떤 특징을 대변하는 것인가? 일단 이 두 작품에 한해서는 플롯이 심플하다라는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네요. 스토리가 전혀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어쩔 수가 없다보다 더 재밌게 봤는데요. 아무래도 스케일 큰 볼거리도 있고 액션 장르 같은 재미가 꽤 있어요. 그리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상영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2시간 40분. 어쩔 수가 없다보다 20분 이상 더 길어요. 그런데도 그런 긴 상영 시간이 체감이 거의 안 될 정도로 몰입해서 봤습니다. 가장 신기한 건 어쩔 수가 없다는 플롯은 단순해도 뭔가 반복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영 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되게 단순한 플롯인데도 계속 새로운 상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요약하면 내용이 결코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2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꽉 채운 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캐릭터 무비로서의 성격도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어쩔 수가 없다와 마찬가지로 블랙 코미디 느낌도 강한 작품이거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뭔가 나사 빠진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목욕 가운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부터가 대략 캐릭터의 성격이 그려지죠. 이 캐릭터는 되게 심플한 상황 하나를 통과하는데도 엄청 막 좌충우돌하며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블랙 코미디스러운 재미가 확실히 있고 긴 상영 시간을 그런 장면들로 채워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디카프리오뿐 아니라 숀 펜이 연기한 빌런 캐릭터, 그리고 베네치오 델 토로가 연기한 조력자 캐릭터, 이 두 캐릭터도 기본적인 내용 진행과 별개로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는 재미있는 장면들로 꽤 분량을 채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영화는 두 가지 시간대가 있습니다. 메인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대는 2020년대, 그냥 딱 지금 시대인 것 같고 그보다 16년 전의 시점에서 영화가 시작하거든요. 2000년대 중후반 정도인 것 같아요. 미국인데 지금 현실 세계의 미국인 건 아니고 가상의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과 거의 비슷해요. 특히 정치적인 갈등, 이민자 문제라든가 낙태금지법 뭐 이런 거, 인종 순혈주의 같은 극단적인 이념까지 실제 현실 세계에도 존재하는 정치적 갈등들인데 이 영화에서는 좀 더 거칠게 갈등 양상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무력만이 답이다 라는 저항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프렌치 75라는 이름의 반정부 지하 조직입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이 조직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는 이민자 감금 시설을 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금되어 있던 이민자들을 탈출을 시켜요. 이 조직의 공식적인 리더는 없는데 퍼피디아 베벌리 힐스라는 이름의 흑인 여성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하고 사실상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배우는 테아나 테일러, 이분은 가수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팻 카룬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데요. 이 캐릭터는 폭탄 전문가예요. 직접 총 들고 나서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뒤에서 조력하는 역할입니다. 영화 처음에 나오는 이민자 수용소 습격 작전 때도 무슨 폭죽 같은 걸 쏘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 작전의 수행과는 무관한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전쟁 선포를 하는 그런 느낌. 아무튼 그렇게 이 조직이 반정부 혹은 반체제 혁명 활동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퍼피디아와 팻이 사랑에 빠집니다. 특히 퍼피디아가 육식녀예요. 성욕이 강한 인물로 묘사되고 시도 때도 없이 하자고 덤벼듭니다. 심지어 작전 수행 도중에도 팻이랑 같이 폭탄 설치하고 도망치다가 갑자기 지금 한번 하고 가자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왕성한 성욕의 결과로 임신을 하죠. 만삭인 배를 드러낸 상태로 사격 훈련을 하면서 커다란 총을 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캐릭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나니까 일단 애 이름은 샬린이라고 지어요. 팻이 우리는 이제 가족이고 둘이 함께 샬린을 잘 키워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퍼피디아는 그걸 거부하고 또 혁명을 하러 가버려요. 샬린은 팻이 혼자 키우죠. 그러던 어느 날 퍼피디아가 체포됩니다. 심지어 체포된 후에 딜을 쳤어요. 감옥에서 3, 40년 썩을
해볼래? 아니면 동료 이름과 위치 다 불고 약한 첩을 받을래? 다 불어버림. 그래서 조직은 거의 와해가 되고요. 팻과 샬리는 가까스로 잡히지 않고 잠적하는 데 성공합니다. 밥 퍼거슨과 윌라 퍼거슨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위장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흐르고요. 윌라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하 조직의 중요 인물 한 명이 또 잡혔어요. 퍼피디아가 다 분 이후로 조직이 거의 와해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작은 규모의 저항 활동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명이 덜미를 잡힌 거죠. 이 인물은 밥과 윌라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어요. 밥에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밥은 윌라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윌라가 학교의 댄스 파티에 가 있는 상황이라서 각각의 도주 상황이 엇갈립니다. 이 영화의 전체 내용 요약이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고군분투 뭐 이런 요약으로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딸이 잡히게 되는 상황이 영화의 중반 이후에 나옵니다. 영화 내용을 요약하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노력한다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굉장히 상영시간이 길고 중간중간에 블랙 코미디스러운 장면이나 캐릭터의 내면과 디테일한 사정들을 보여주는 분량들이 자잘하게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일단 밥이랑 윌라가 바로 잡히지 않고 따로따로 도망을 갑니다. 밥은 도망치는 와중에도 윌라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조직의 직결지로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밥이 조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그 직결지를 알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밥이 안구호를 까먹어가지고 직결지를 안 알려주는 거야. 이거 알아내려고 전화기 붙잡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되게 코미디스럽게 재미있는 장면으로 그려지고요. 결국 직결지를 알아내긴 하는데 밥이 그곳으로 향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직결지 위치가 발각이 되어서 다 점령당하고 윌라도 잡혔습니다. 반정부 지하조직과의 싸움을 이끌고 있는 록조 대령이라는 군인이 있거든요. 존 펜이 연기한 캐릭터인데 데어 윌비 블러드의 다니엘 플레인뷰 또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의 뒤를 잇는 역대급 빌런입니다. 캐릭터의 임팩트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고요. 빌런으로서의 행동이나 성향은 아바타 시리즈의 쿼리치 대령이랑 좀 닮았어요. 순수 군인 그리고 사상은 매우 극우적이고 이 영화에서 순혈 인종주의자들로 구성된 정점의 권력자 집단이 등장하거든요.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인가 그런 명칭이에요. 거기서 록조 대령을 멤버로 받아주려고 합니다. 록조는 거기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록조한테 약점이 있어요. 이거는 영화의 반전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앞에서 충분히 암시는 되었기 때문에 반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록조가 잡으려고 하는 밥과 윌라 부녀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윌라의 친아빠는 록조였습니다. 윌라의 엄마 퍼피디아는 저항 세력의 리더격인 인물이고 록조는 저항 세력을 때려잡는 부대의 리더잖아요. 완전한 대립관계의 인물들 사이에서 윌라가 태어난 건데요. 밥은 끝까지 이 사실을 몰라요. 당연히 윌라가 자기 친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라고 했지만 초반에 록조와 퍼피디아의 관계 묘사가 조금 어리둥절하거든요. 처음에 이민자 수용소 습격 장면에서 거기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보초는 간단히 제압당하고 나머지는 취침 혹은 휴식 중에 급습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금세 다 잡혀요. 그런데 퍼피디아가 록조를 잡으면서 거시기 세워보라고 명령합니다. 적에게 완전히 우위를 잡은 상황에서 모욕을 주려고 한 것일 수 있지만 보통 그런 상황에서 그걸 세우려고 해도 잘 안 될 텐데 그런데 록조가 단단하게 세우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록조는 퍼피디아가 혁명 활동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몰래 염탐을 합니다. 특히 퍼피디아의 몸매를 보면서 막 군침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퍼피디아가 어딘가에 폭탄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알아내서 폭탄을 설치하고 있는 현장을 혼자 급습합니다. 그런데 체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밤 무슨 호텔의 몇 번 방 이렇게 장소를 알려주고 가버려요. 내가 너 안 잡는 대신 한번 하자 뭐 이런 거겠죠. 퍼피디아가 그 방으로 가거든요. 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윌라의 친아빠가 록조로 밝혀지니까 했네 했어 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이렇게 양극단의 최전선에서 대립하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면모들 퍼피디아는 계속 성욕이 강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었고 록조의 경우는 뭐 여자를 밝히는 성형 몬스터라기보다는 퍼피디아가 너무 취향 저격이었던 거죠. 두 캐릭터의 복합적인 묘사와 관계 설정이 이 영화 스토리의 재미를 만들어낸 핵심 요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록조가 윌라를 잡아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고요. 흑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 순혈 인종주의 권력자 클럽의 멤버가 되는 것이 꿈인 록조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그 증거를 없애려고 친딸인 윌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윌라는 록조에게 잡히고 밥은 우당탕탕 좌충우돌하면서도 윌라를 구하기 위해 오고 있어요. 이 후반부 전개가 진짜 재밌습니다. 코엔 영화, 특히 파고나 노나업, 그리고 타란티노 느낌도 좀 나는 그런 방향으로 예상 밖의 전개가 계속 나옵니다. 윌라, 록조, 밥, 그리고 두 명의 인물이 추가로 등장해요. 록조가 아무리 그래도 친딸을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용병을 고용해서 그 용병에게 윌라를 죽이라고 맡깁니다. 그런데 이 용병이 아메리카 원주민이에요. 돈을 받고 일하는
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극우주의자 록조와의 사이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죠. 결국 이 용병이 배신을 때린 덕분에 윌라는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순혈 인종주의 권력자 클럽에서도 히트맨을 한 명 보내거든요. 되게 코엔 영화스러운 느낌의 히트맨 캐릭터. 얘가 이제 록조랑 윌라까지 다 죽이러 오는 거예요. 예상 밖의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엄청 재밌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자동차 추격전부터 해서 특히 윌라가 진짜 멋있거든요. 체이스 인피니티라는 독특한 이름의 여배우, 이름으로 캐스팅된 건가 싶을 정도로 영화의 내용과 주제에 너무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그리고 진짜 예쁘고 매력있어요. 이분이 K-팝 덕후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활동 증거가 있어요. 듀플 댄스 크루라는 K-팝 커버 댄스 팀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유튜브에 댄스 영상이 엄청 많아요. 아무튼 연기도 잘하고 예쁘고 춤도 잘 추고 영화의 캐릭터 설정과 동일하게 흑인과 백인의 혼혈입니다. 젠데이아의 뒤를 이을 만한 대단한 인재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아무튼 후반부 추격전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구체적인 스포일러는 안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고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결말만 말하자면 해피엔딩입니다. 주인공은 살아남고 악당은 죽죠. 원 배틀 레프트 어나더라는 제목의 의미가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배틀 오브 박탄 크로스였거든요. 박탄 크로스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지명입니다. 제목에 크로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코엔의 밀러스 크로싱도 비슷한 느낌인데 교차로, 갈림길 이런 의미가 되면서 어떤 운명의 엇갈림이나 뭔가 꼬여있고 복합적인 상황이 나온다는 걸 암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영화에서 윌라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친부모가 보여준 극단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상황들, 그에 따른 혼돈, 뭐 그런 거를 메인으로 내세우려는 제목이 아니었나 싶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제목을 원배트 레프트 어나더로 바꿨잖아요. 뭐 이 제목도 여전히 혼돈의 주제를 내세운다면 산 넘어 산,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영화의 결말을 보면 이 제목은 이어지는 저항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밥은 실패한 혁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윌라는 이전 세대의 실패를 유산으로 삼아서 새로운 저항의 불씨를 붙이는 인물이거든요. 결말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영화가 PTA 영화치고는 대중적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중적인 액션 오락물과는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PTA가 이런 영화를? 이라는 생각보다는 역시 PTA 영화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PTA다운 영화가 재미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필모의 다른 작품들을 봐도 이 감독만의 스타일로 영화가 재미는 있거든요. 저는 바로 전작이었던 리코리시 피자도 엄청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감독만의 스타일로 재미는 있어도 솔직히 대중적인 영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흥행도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윌라라는 캐릭터에 한해서는 혁명가라는 컨셉으로 대중문화의 캐릭터를 만든다면 윌라가 거의 완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의 혁명가, 윌라가 댄스 파티를 하다가 와가지고 영화 내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와중에도 화려한 댄스 파티용 치마를 계속 입고 있거든요. 이런 의상부터가 실패한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되는 면모라고 봤습니다. 심지어 가라데도 배웠어요. 그리고 친아빠가 적이었던 것도 스타워즈의 레이, K-팝 데모노터스의 루미 이런 캐릭터와 비슷한 설정이잖아요. 윌라는 아주 대중적인 콘텐츠의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의 캐릭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가 예쁜 것까지 포함해서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라고 저는 말하겠지만 대중적인 맛도 꽤 있다. 특히 후반부는 정말 재미있다. 그렇게 감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숀 펜이 연기한 빌런 캐릭터. 이 캐릭터는 최후까지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캐릭터가 어떻게 죽는지도 스포일러는 안 하겠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 최후까지도 포함해서 이 캐릭터는 진짜 역대급 빌런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마지막에 아주 노골적으로 저항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아직 별말 안 했죠. 영화가 개봉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특히 이제 곧 연말 어워드 시즌입니다.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싹쓸이하고 내년 오스카까지 먹으면 트럼프나 미국 정치권에서도 어떤 제스처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비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가 워낙 극단의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영화가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혀 흥행도 안 되고 조용히 묻힐 가능성도 커 보이긴 하지만요. 당장의 흥행과 관객 반응부터 해서 내년 아카데미까지 이 영화가 어떤 파장과 결과를 만들어낼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원배틀 레프터 어나더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